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하위계층 90%를 파괴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무인 것처럼 보인다. 2008년 대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교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개입이 경제적 부와 번영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해온 것은 하위 90%에서 상위 10%로 부의 이전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다루는 동안 이 논문을 뒷받침하는 일화적 증거도 있다. 2008년부터 보편적인 기본소득, 사회복지 증진, 심지어 자칭 사회주의자였던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후보와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경제가 번영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연설한 바와 같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개입, 주식시장, 실물 경제 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인의 90%는 어떠한 경제 회복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 기업은 생산하는 재화,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거기서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논리적인 주가 상승이 경제 성장과 대략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개입과 이자율 억제로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관계는 불안해졌다.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놀랍게도 159%, 즉 연간 약 14% 상승했다.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큰 폭의 성장과 함께 경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장률이 있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3대 정책인 양적 확대 프로그램, 완성도 확대 프로그램, TARP, TGLP, TGLF, HAMP, 베어 스턴스, AIG, GM, 은행 지원 등의 직접 구제 금융을 추진한 결과 모두 33조 달러가 넘는 누적 실질 경제 성장률은 5.48%에 그쳤다. 통화 개입은 소비자 신뢰도의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저금리는 제로에 이르기까지 비생산적인 부채를 자극하고 부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다. 엄청난 부채 증가는 실제로 소비 지출을 부채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에 해를 끼쳤다. 지난 10년간 주로 소득과 생활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부채의 증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었다. 절감 효과. 만약 임금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신용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저축의 부족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논의한 주제였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절반 정도가 긴급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비 오는 날에 기금을 사용하거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3개월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언가를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uge. 저축이 부족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소득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의 수입은 수십 년 동안 정체되거나 감소해왔습니다. 인구총 조사에 따르면 2018년의 중간 가계소득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한 후 2000년에 비해 약 3% 정도 높았다. 가장 가난한 20%의 수입은 2% 감소했다. WSJ. 그렇다 임금 증가의 부족은 문제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부채의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유는 2007-9년 경기 침체 이전에 축적된 부채, 가구들의 지속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것을 인정한다. 매 3년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가계 순자산부터 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인 소비자 재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다. 마지막 설문조사는 2016년에 완료되었지만 2020년 10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고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이 부의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차트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상위 10%의 자산 보유자들은 경제 전반에 대한 견해를 크게 왜곡한다. 하위 90%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65세 이상의 개인들이 여전히 직장에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이유이다. 그들이 은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럴 여유가 없다. 인구의 대부분은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하기 때문에 상승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구는 몇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대로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자산 가격 폭등이 소비 심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에 소득 감소와 생활비 상승은 90%의 가정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중재로 인한 이익은 분명히 상위 10%에 집중되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적했듯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소비자 재정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갱신할 것이지만 WSJ는 많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 12월 이후 최저 20%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은행의 자금, 주식 및 채권 투자 또는 퇴직기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2007-9년 말 이후 34% 감소했다. 소득 분배의 중간 계층은 4% 성장에 그쳤습니다. WSJ.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BCA의 최근 연구 보고서는 미국에서 증가하는 빈부격차의 원인 중 하나를 확인해 주었다.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주식시장의 88%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7%는 단지 12%만을 소유하고 있다. 경제적 개선의 부족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급증하는 빈부격차를 조장한 것은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바로 그 정책이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계속되는 개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대다수의 미국 가정들은 뒤처지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구조적 변화는 경제의 전반적인 재무적 토대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느린 경제 성장의 현재 상태가 새로운 정상이고 이자율은 무한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는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임금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환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30년을 초과하는 최후의 게임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불균형의 무기를 부정할 수 없다. 연방준비은행이 처방하고 있는 약은 일반적인 감기에 대한 치료법이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기 순환 침체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의 하위 90%를 파괴하고 있다. 빚이 더 많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러한 처방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출 수도 있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증가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하위계층 90%를 파괴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무인 것처럼 보인다. 2008년 대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교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개입이 경제적 부와 번영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해온 것은 하위 90%에서 상위 10%로 부의 이전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다루는 동안 이 논문을 뒷받침하는 일화적 증거도 있다. 2008년부터 보편적인 기본소득, 사회복지 증진, 심지어 자칭 사회주의자였던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후보와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경제가 번영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연설한 바와 같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개입, 주식시장, 실물 경제 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인의 90%는 어떠한 경제 회복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 기업은 생산하는 재화